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영상 미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에스테틱스. 에스테틱스, 미학을 여러분들 잘 아시나요? 미학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죠. 철학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학문인데, 영상미학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영상미학은 우리 일상을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미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학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응용 학문, 그러니까 이제 순수 학문이라기보다 응용 학문. 그래서 우리가 제작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미학까지 공부를 하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학문적인 미학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영상 제작을 좀 더 창의적으로 하기 위해서 배우는 좀 기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요즘은 이렇게 에스테틱 소사이어티라고 미학사회, 미적인 사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이제 어떻게 그전의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노동사회, 노동을 통해서 이제 생산물을 만들었고 또 그 이후에 정보화 사회, 그죠? 그래서 정보가 이제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근데 그 이후에 또 미학사회, 에스테틱 소사이어티, 이거는 이제 그런 미적인 것이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런 이제 관점에서 미학사회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레프 마노비치라는 그런 굉장히 유명한 미디어 학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한 개념이에요. 에스테틱 소사이어티. 오늘은 이 개념을 공부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정도로 이제 미학이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마노비치 같은 사람은 이러한 인스타그램의 사진들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면서 그런 어떤 이런 예술이 얼만큼 우리 일상에 다가왔는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미술가 또 영화 감독 이렇게 이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예술을 했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자기만의 스타일, 미적인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세상인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다양한 미디어 소프트웨어, 미디어 저작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제작을 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또 미학사회라고도 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이 단지 보고 즐기는 그 정도 수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가가치를 창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학사회가 된 것이죠. 즉 이제는 이제 미적인 감각, 미적인 어떠한 이미지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돈도 벌 수 있는,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그러한 세계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미학은 예전보다 굉장히 중요해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학이 철학에 가까운 그러한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세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일상에 우리의 어떤 취미생활과 일과 취미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지식이자 기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상미학, 특히 우리처럼 영상 제작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영상미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술을 뭐라고 정의하기가 쉽지가 않지만은, 예술을 또 이런 관점에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술을 일상 경험의 명료화, 그리고 강조. 이러한 정의는 미술에 가깝기보다도 아까 얘기했던 영상미학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영상미학에서의 어떤 기술, 영상의 어떤 예술, 영상으로 하는 예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추상화에서 느끼는 그런 경험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상화처럼 영상을 만들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거의 안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술관에서 추상화를 본 적은 있지만은 영화관에서 추상 영화를 본 적은 없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술의 이러한 정의는 영상과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정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정의를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제 특히 영상 중에서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한, 특히 극영화 같은 경우는 극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을 얘기를 하게 되면은 바로 스토리의 명료화, 그리고 스토리의 강조,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스토리를 이제 시각적으로 명료화하고 강조를 하는 것이죠. 예. 그것이 이제 영화라고 볼 수가 있죠. 아까 예술에 대한 그런 정의를 다시 응용해서 영화에 적용을 하게 되면 영화는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러한 기반 아래서 우리는 응용 영상 미학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 미학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의 경험하고 관련된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경험이라는 거는 그걸 세부적으로 쪼개면은 감각적인 경험이죠. 그래서 그 감각적인 경험이라는 거는 시각적인 그런 경험, 또 청각적인 경험, 예. 그리고 다양한 감각적인 경험들이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특히 영상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느끼는 감각이라고 하면은 시각과 청각이죠. 그래서 빛, 색, 공간이라는 것은 이제 2차원적인 공간이죠. 영상이라는 것은. 그렇지만은 그 2차원적인 공간에 3차원적인 공간을 연출을 하고 있죠. 그래서 3차원 공간이 또 당연히 들어가죠. 그리고 시간을 또 표현을 하죠. 또 동작, 음향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일상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감각적인 요소이긴 동시에 이것이 바로 미학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적인 요소, 우리가 지금 그 감각하는 그런 것들을 아름답게 그리고 또 그 어떤 일상의 경험을 명료하게 만들고 또 그거를 아름답게 강조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미학적인 요소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미학적인 요소들과 이에 대한 인간의 지각적인 반응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영상미학이라고 한답니다. 우리가 카메라와 마이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지각을 몰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상을 잘 다루려면은 영상을 명확히 잘 알아야 돼요. 영상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미지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그 영상이라는 것은 또 확장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모든 이미지를 영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영상 미학에서 이 영상이라는 것은 그 미디어라고 이렇게 들어간 것이죠. 이게 이미지 에스테틱이 아니죠. 이미지 에스테틱이면은 그야말로 시각 문화에 관련된 엄청나게 큰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미디어.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미디어라는 것은 영화나 사진이나
이런 렌즈를 통해서 맺혀지는 이미지,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영상미학,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미지, 촬영한 이미지를 잘 이해를 하려면은 그거와 반대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상반된 것들을 이해를 할 때 명확해집니다. 아까 명료화가 된다는 표현처럼. 그래서 제가 볼 때 카메라로 들어오는 세계, 그 세계와 다른 반대되는 세계는 인간 눈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우리가 지각하는 그런 세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세계는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죠. 물론 이제 그것을 아는 것과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같긴 해요. 우리가 항상 이제 지각을 하고 있지만은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뇌로 해석을 해서 뭔가를 지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게 카메라와 마이크의 기록과 뭐가 다른지 솔직하게 잘 몰라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한마디로 촬영을 잘하고 녹음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앞부분에 좀 장황하게 장광설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했는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영상미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각을 또 다루는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인간의 지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본론에서. 그리고 인간의 지각은 앞에 이제 컨텍스트란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각은 퍼셉션이고 컨텍스트는 우리말로 문맥, 맥락 이런 뜻이죠. 그래서 컨텍스트를 통해서 지각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지각은 컨텍스트가 되게 중요하다. 뭔가를 지각한다는 것은 순수하게 중립적으로 뭘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 속에서 지각을 하는 것이죠.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조건 속에서. 그래서 그 조건의 맥락, 그 환경의 맥락, 이런 것을 이제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좀 이따 다시 하고, 우리 인간의 지각의 일반적인 특성의 하나가 안정화 경향이라고 합니다. 안정화 경향. 그래서 이제 물론 시각을 말한 거죠. 시각. 우리가 뭔가를 바라봤을 때 세계는 굉장히 뭔가 복잡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복잡한 것 속에서 또 불안정한 것 속에서 안정한 것을 찾고 또 단순한 것을 찾고 또 뭔가 혼란한 것 속에서 어떠한 질서를 찾고 이런 것이 이제 안정화 경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세계를 볼 때도 뭔가 굉장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다양한 형태들이 있는데 그 형태 중에서도 우리가 딱 쉽게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런 원이죠, 원. 그러니까 이제 이 원이라는 것이 이제 이 복잡한 그런 이미지들을 단순화시키는 그러한 형태죠. 그래서 이게 원이구나라고 우리가 인식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이런 안정화 경향에서 왔다는 것이고, 또 뭔가 또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느끼는 게 있나요? 원이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당연하게 이제 흰색이라는 게 이제 눈이니까 되게 추운 남극인가?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 지각이라는 거는 뇌를 통해서, 뇌가 없으면은 이게 남극이란 거를 우리가 인식할 수 없겠죠. 그렇죠? 뇌에 벌써 남극이라는 정보가 머릿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보면서 북극인가 남극인가 이러한 우리가 남극이나 북극은 다 눈으로 덮여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시간대로 봤을 때는 이거는 저녁이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역시 우리의 교육된 그런 지식의 틀에 의해서 인지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렸을 때부터 노을이 진다는 것은 저녁쯤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노을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노을이라는 걸.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우리는 바다 이게 이제 사실 색깔이 검은색이잖아요. 검은색. 검은색인데 우리가 저거를 바다라고 우리가 알죠. 예,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지식의 틀이라는 그러한 컨텍스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 검은 것을 바다라고 인지를 하죠. 다음 그림을 볼까요? 예. 이거는 뭐죠? 이거는 하트죠, 그죠? 이게 하트가 아니라 원래는 구름이죠, 구름. 구름 옆에 비행기가 만든 일종의 구름이죠, 그죠? 근데 하트 모양으로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대충 이런 그림만 보여줘도 저기 하트다라고 우리가 알죠. 그게 이제 아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단순화시키고 그것을 어떤 의미로 만드는 그러한 안정화 경향이고 또 크기도 그렇게 우리가 인지한다는 거죠. 크기도 사실은 여기 조그만 비행기가 있고 여기 큰 비행기가 있어요. 그럼 비행기가 조그맣고 크고 그리고 또 하여튼 비행기가 그 위치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다 크게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도 우리는 그런 거 관계없이 비행기의 크기를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으니까 비행기의 크기를 일정하게 인지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각하는 것은 감각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학습된 그러한 틀을 활용을 해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해석. 그래서 이게 항상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는 비행기든 바로 앞에 크게 보이는 비행기든 비행기 크기는 일정하다라고 우리가 인지를 하는 것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머리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각이라는 것은 뇌의 필터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색도 그래요. 색도 원래 색상이라고 머릿속에 있는 그런 것대로 인지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바지는 우리가 청바지 파란 색깔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지를 봤을 때 이렇게 햇볕이 있고 또 그림자가 지기 때문에 이건 흰색, 이거는 검은색, 이걸 청색이라고 보기 쉽지 않은데 우리는 이렇게 생긴 또 이런 약간 질감에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이 주로 입는 바지 그리고 위에 이런 계통의 셔츠와 같이 입는 바지는 청바지다라는 그런 컨텍스트, 문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청바지다라고 우리는 인지하고 이건 파란색이다, 청색이다라고 우리가 인지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역시 소나무를 보더라도 소나무를 저녁에 보던 아침에 보던 밤에 보던 관계없이 소나무의 이파리는 녹색으로 우리가 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세계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항상 인간의 눈의 시각의 지각은 그러한 세계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지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이게 형광등이거든? 아닙니다. 이게 주광색 백열등이에요. 주광색 백열등. 하여튼 주광색이라는 것은 이제 낮의 햇볕 색깔과 비슷한 색깔을 말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햇볕의 색온도 우리가 보통 말하는 낮 일광의 색온도는 5,500도, 5,600도 그 정도예요. 예. 그래서 그런 빛은 보통 약간 푸른색 느낌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제가 백열등 잠깐 얘기했는데 백열등이나 아니면 텅스텐 램프 이런 것들은 보통 3,200도, 그러니까 좀 따뜻한 색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눈은 뭐 이게 주광색이든 아니면 형광등이든 또 백열등이든 관계없이 이 마우스 그리고 이 흰색 키보드를 그냥 흰색으로 그냥 봐요. 흰색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이건 흰색이다라고 우리가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카메라는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카메라에게 저는 지금 이제 이 카메라에게 이게 흰색이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얘가 흰색으로 지금 보고 있지만은 그런 걸 알려주지 않으면은 카메라는 그 조명의 색깔을 그대로 재현을 합니다. 그래서 형광등 밑에서는 이게 녹색으로 나와요. 그리고 백열등 밑에서는 이게 약간 주황색처럼 나오고, 또 일광 밑에서는 이게 약간 푸른색 계통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운이 있다는 것이죠. 뭐 완전히 파랗고 완전히 녹색 이런 건 아니고 그런 기운, 푸르등기한 기운, 또 붉은 기운, 녹색 기운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눈은 그걸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눈은 화이트 밸런스를 자동으로 맞추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눈이 흰색을 흰색으로 보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뭐 사과가 빨간색이 사과면은 그냥 빨간색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게 어떤 조명 밑에 있더라도, 만약 이게 아까 얘기했던 푸르등딩한 그러한 그 빛을 반사를 한다고 하면은 사과도 빨간색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카메라로 찍었을 때. 근데 이제 그 카메라에게 저것이 빨간색이다라는 거 알려주기 위해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춘다는 것이죠.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면은 그 빨간색 사과가 빨간색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눈은 카메라의 눈과 달라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우리 시각이 아까 말했던 안정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시각의 또 다른 특성은 선택적 시각.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가 카메라와 굉장히 다른, 카메라를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 인간의 시각의 특징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요 지금 사진 같은 경우는 위에 여기에 이게 뭐죠? 요게 이제 붐대에 달려있는 바스켓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바람을 막아주는 그런 장치죠. 바스켓이라고. 그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보였으면은, 카메라맨 눈에 보였으면은 이게 찍혔겠어요? 안 찍혔겠죠.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맨이 찍을 때 이게 안 보였던 거예요. 이게 보였으면은 이걸 찍었을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실수인데, 일종의 실수인데 그 실수가 왜 일어나냐면은 인간의 시각의 특성 때문에, 인간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왜냐면은 지금 찍는 사람이, 지금 나의 관심사는 지금 이 인물들이잖아요. 그 인물들에게 집중을 하면서 또 예를 들어서 이 둘 사이의 어떤 대화, 그 내용에 집중하다 보면은 이 프레임 근처에 뭐가 있는지 눈에 안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촬영을 할 때는 이런 실수를 만들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뭔가를 볼 때 모든 게 다 눈에 보인다 하면은 우리는 아무 일도 못 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강의를 하는데, 강의하는 와중에도 제가 이 강의 내용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사방에 제 눈으로 이 방에 있는 모든 것들이 계속 들어온다, 정보가. 그게 계속 제 관심을 잡는다 하면은 제가 강의를 어떻게 하겠어요? 산만해서 강의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의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은 그 외에 다른 정보들을 다 제외시키는 거죠. 예. 이렇게 무시하는 거죠, 무시. 제 뇌가. 그 뇌가 그렇게 선택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마 일상생활이 잘 안 될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카페에서 얘기를 할 때도 그 사람의 얼굴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 옆에 누가 앉아 있는지 그게 기억이 안 나죠. 그리고 만약 어린아이가 그 옆에 앉아 있었다면은 집에 와서 내가 본 세계와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본 세계는 완전히 다르겠죠. 그죠? 나는 오로지 사랑하는 여자 얼굴만, 아니면 그 여자의 어떤 이야기만 기억에 남고, 그렇지만은 꼬마아이는 저하고 또 영 다른 그러한 세계를 보고 또 그것들이 기억에 남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 꼬마애가 관심 있는 것들을 또 받겠죠. 그렇지만 이제 어른과 다르게 그 꼬마애는 좀 더 선택적인 시각에서 좀 더 어떻게 보면 다양한 것이죠. 한마디로 저처럼 어디에 이렇게 빠져져 있지 않다는 거죠. 뭐에 빠져서 딴 거를 볼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아닌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이제 있는 그대로 이렇게 많이 받아들이잖아요. 그거는 한마디로 머리에 아직까지 그러한 틀이 없어요. 틀이 없어서. 그렇지만은 우리는 머릿속에 틀이 있죠. 어떤 내가 사랑하는, 내가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여자는 이러한 조건이고, 또 이런 반응을 할 때 내가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보이는 게 다르죠. 같은 여자도 이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또 제가 다르게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하여튼 우리가 눈은 그렇다는 거죠. 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귀도 그렇다는 거죠. 귀도 뇌가 필터링을 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듣지 않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카페에서 사랑하는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의 목소리만 들리지 옆에 사람들이 떠드는 소음 이런 게 안 들려요. 그렇죠? 들릴 수가 없겠죠. 들리면 또 이상하죠. 들리면은 집중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마이크는 그렇지 않죠. 마이크는 만약 똑같이 제 귀의 위치에 마이크를 이렇게 달고 만약 거기서 있었다고 하면은 이 마이크는 제 귀는 그 여자의 목소리만 들었겠지만은 이 마이크는
소음까지 다 기록을 했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와 우리 귀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적인 시각과 청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 인간의 선택적인 시각이라는 특성을 잘 알고 그거를 그 한계를 잘 활용을 하게 되면은 이 주변에 이 내가 지금 관심이 있는 이 사람들의 대화 말고도 이 카메라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담고 이 사람들만 지금 집중해서 찍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배경도 찍고 하여튼 프레임 속에 있는 건 모든 것들을 다 기록을 한다 라는 그런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 인간의 지각의 실수를 이제 방지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프레임을 볼 때, 뷰파인더를 볼 때, 그렇게 선택적으로 보지 않고 선택적인 시각이 아니라 그야말로 전체를 다 보는 거죠. 그 프레임 속에 나오는 모든 이미지들을 다 보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또 어떠한 뭔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스토리를 강조하고 명료화 시켜야 되겠죠.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은 이렇게 찍으면은 얘가 벌써 방해를 하잖아요. 내가 원래는 이 인터뷰에 시청자들이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방해를 하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까 말했던 영상을 통해서 내용들을 명료하고 강조를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선택적인 시각의 어떤 한계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그것들을 적절하게 제어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이 프레임 속의 모든 이미지들을 제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제어를 함을 통해 가지고 명료한 전달 또 굉장히 강조해서 전달을 할 수가 있겠죠. 또 이제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 프레임을 보면은 뭔가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이 남자와 뒤에 오리가 이렇게 같이 찍혔다는 게 실수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이게 뭐 인간과 오리의 뾰족함? 뭐 이런 연구도 아니고, 그죠? 그냥 남자의 얼굴을 이렇게 클로즈업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샷인데, 얘가 있으니까 방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이거 역시 이 찍는 사람이 찍을 때 이게 안 보였다는 거죠. 이 사람의 얼굴에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면 이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실수를 아까 그거 비슷한 것이죠. 한마디로 이제 내가 찍으려고 하는 거 말고 그 배경에 있는 것들도 다 일종의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 그러니까 이제 그 태도가 이제 어떤 태도냐면은 프레임 속의 모든 세계를 내가 디자인하겠다. 그것들을 모두 컨트롤하겠다, 조정하겠다. 그러한 태도. 그래서 그게 이제 미장센을 하는 그러한 이제 입장이죠. 미장센의 관점에서 항상 뷰파인더를 봐야지 그냥 평소 때처럼 뷰파인더를 보다가는 이런 실수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의 시각의 특성은 상대적인 관점이다. 이거는 이제 컨텍스트 맥락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맥락에 의해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이 가운데 있는 이 원,
이 원과 이 원, 이 두 원이 같은 크기인가요? 어느 게 더 커 보이죠? 예, 이 원이 더 커 보이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우리 시각은 원래 있는 그 자체의 특성으로 그 특성의 크기, 그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 그 크기를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얘는 작아 보이는 것이고, 이 대조를 통해서 옆에 게 다 작으니까 얘가 커 보이는 거죠. 그런 이제 착시죠, 착시. 그것도 이제 이런 컨텍스트, 이 맥락에 의해서 봐지는 것이죠. 그리고 크기도 그렇지만은 이제 밝기도 그렇죠. 색깔도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어느 색깔이 더 밝고 어둡죠? 얘가 얘보다 좀 더 밝아 보이지 않나요? 얘가 좀 더 어두워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역시 이 배경에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뭔가를 강조를 할 때 당연하게 보색 대비 또 이제 밝기의 컨트라스트를 통해서 강조를 하죠, 그죠? 예. 그래서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거는 왜 보여주냐면은 우리 인간의 시각 또 지각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리고 또 우리의 시각이라는 것은 그렇게 그 세계를 자기의 관점에서 하나의 관점에서 보고 그리고 실제 우리가 보는 세계는 한 면이죠. 동시에 여러 면을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태생적으로 한 면을 밖에 못 보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는 달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인간이 볼 수 있는 달의 면이 있고 볼 수 없는 면이 있는데 그 볼 수 없는 면 역시 그 존재하는 그런 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지 못하고 우리의 시각의 한계에 의해서 특정한 시각으로만 본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지각과 그러니까 뇌와 연결되어 있어서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떠한 학습을 받느냐에 따라서 또 어렸을 때 어떤 책을 보느냐에 따라서 또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또 이 사회에 어떠한 그 질서와 어떠한 뭐 이데올로기 또 미디어의 특성, 미디어의 어떠한 내용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시각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요즘같이 뭐 유튜브처럼 또 페이스북처럼 우리가 항상 좋아하는 우리 취향을 잘 알고 AI가 우리가 주로 보고 즐기는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추천을 했을 때 또 우리는 또 계속 그런 것만 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관점 또 하나의 취향 특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세계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제대로 된 세계는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피카소도 일종의 그러한 인간의 지각의 한계, 이런 한계에서 벗어난 것이 어떻게 보면 예술가의 역할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서라도 세계를 볼 때 한 면만 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여자 이쪽 면만 보여야 되는데 반대면도 그리고 또 거기에 반사되는 거울의 이미지도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다면적인 여자의 모습을 그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술가는 우리 인간의 지각의 한계를 벗어나서 사고하고 세계를 인지하는 그러한 그런 세계를 만들려고 하겠죠,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영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화를 제작을 하고 영화를 또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우리가 어떤 인간의 어떤 관점, 시각 이런 것들을 좀 더 폭넓게 만들고 그리고 세계를 내가 보는 세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는 세계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 차이를 또 느끼고 차이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이러한 역할을 또 영화나 다큐멘터리가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뉴스도 그렇죠. 뉴스도 우리가 보통 공정한 균형 잡힌 뉴스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시각으로만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시선, 관점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조사해서 보여주는 그리고 그걸 보여줄 때도 그야말로 다양한 앵글로 촬영을 하고 또 다양한 사이즈로 입체적으로 취재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은 영상 세계 이 피카소가 노력을 통해서 그러한 다면의 세계, 다양한 시각의 세계를 재현을 하려고 한 것처럼 영상 세계의 연출자도 그러한 시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을 통해서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스스로 자기 기만을 하는 그러한 표현된 또 한정된 또 한계를 가지고 있는 지각에 의해서 스스로를 기만을 한다거나 아니면 왜곡된 세계를 본다거나 또 편협한 사고를 간다거나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는 그런 어떤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또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 제작자의 아까 제가 뭐 의무까지 얘기했는데 책임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아니면은 해야 될 것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영상 제작자는 인간의 지각적 한계를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카메라와 마이크의 특성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인간 지각의 한계를 극복을 하고 그걸 또 창조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다면적인 세계 또 다양한 시선, 다양한 관점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상 세계 경험을 명료화시키고 또 더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예술을 창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공정하거나 균형이 있거나 아니면은 또 깊이 있는 또 입체적인 그러한 정보, 지식을 전달을 할 수가 있겠죠. 또 이것을 또 다르게 얘기했을 때는 시청자의 지각작용을 적절하게 조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까 말했던 일상 경험의 명료와 강조를 통해서 어떤 예술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은 이거를 약간 다르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 세계를 인지하는 것도 공정하게 또 아니면은 중립적으로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감각의 한계에 의해서 편향적으로 인지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받는 그런 어떤 교육 또 우리가 받아들이는 어떤 지식 이런 것들도
한계를 가지고 있겠죠. 어떤 시대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어떤 국가적인 또 한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한계 속에서 그 국가의 그 시대의 주류의 어떤 질서에 이익이 되는 주류의 어떤 계급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교육받고 또 어떤 그 지식을 갖게 되죠. 그 말은 뭐냐면은 그러한 지식과 정보라는 것은 조작됐다는 거죠. 조종된다는 거죠.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그야말로 우리 아까 지각의 한계인 것처럼 시대적인 한계이자 인간 사회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 사회의 한계. 결국은 그거는 필터링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뇌가 필터링을 하는 것처럼 이 사회도 그 필터링을 하는 뭔가가 있어요. 대부분 그건 지배 계급의 어떤 질서에 봉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필터링에 의해서 우리가 인지하는 세계가 될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세계를 인지한다는 것, 또 미디어가 바로 그러한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미디어가 우리 인간을 그런 생각을 갖게끔 만드는 것이 미디어고 또 지식체계, 우리가 공부하는 그 지식체계도 우리가 지금 이런 생각과 사고를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러한 지식체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역시 컨텍스트, 이 맥락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절대적으로 내가 스스로 선택해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나를 스스로 만드는 건 아닌 것이죠. 결국 나란 사람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그 지식 체계와 이 세계의 질서와 미디어의 어떤 작동 이런 것에 의해서 또 어떤 기술의 어떤 한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만들어진다는 것은 누군가가 이제 어떤 것이 조종을 하는 게 되는 것이죠. 조종을 한다는 것이 결국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인간을 이제 어떤 어떤 심리학자는 그 밈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밈이라는 거는 우리가 인터넷에서 주로 보는 그런 밈뿐만 아니라 밈이라는 것의 확정적 개념은 유전하는 또 복제되는 인간 그 세계 속에서 유행하고 복제되고 널리 퍼트려지는 그런 문화의 단위 이런 거를 밈이라고 하는데 그 밈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인간을 만든다는 것이죠. 모든 어떤 문화적인 단위가 우리를 만드는 그래서 우리는 밈의 산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심리학자가 있는 동시에 또 과거에 많은 이제 이런 사회주의 그 사상가들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런 물건 그러니까 이제 이 인간 이외의 모든 이 물질에 의해서 이제 규정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회의 문화를 이렇게 규정하는 것들은 보통 우리가 이 사물의 질서지 인간 문화 정신의 질서는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물의 질서를 더 중시하기 때문에 그 사물의 질서라는 것은 보통 경제적인 질서, 자본의 질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런 자본의 구조, 경제의 구조가 결국은 이 문화의 구조를 규정을 한다. 이렇게 이제 사회주의 학자들은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또 그 많은 또 학자들은 이 문화 역시 그런 경제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시스템이 문화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문화가 또 인간을
또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그 밈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그 경제로부터 또 어떤 자본으로부터 그런 사물로부터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화, 그 문화의 단위를 이제 밈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게 이제 문화든 아니면 경제든 아니면 그런 모든 사물이든 우리 환경이든 우리는 뭐 환경이 동물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만드는 것이죠. 나를 만드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나를 조종을 하는 것인데 그런 질서라는 거죠. 그런 맥락인데 우리가 이 프레임의 세계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프레임의 세계도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연출자가 그냥 만드는 거예요. 연출자가 그 세계의 질서를 만들고 그 세계의 의미를 만들고 그 세계가 어떻게 보이도록 만들고 또 사람들이 그거를 어떻게 느끼도록 시청자들이 그거를 어떻게 지각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조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종한다는 게 잘 조종하면은 굉장히 이제 좋을 수도 있고 나쁘게 조종하면 나쁜 게 될 수 있죠. 예전에 히틀러처럼 사람들에게 그런 선민사상을 일깨우면서 그 나치 민족의 선민사상을 일깨우면서 유대인들을 압살하는 그러한 형태로 조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니면은 좋은 영화 같은 경우는 이 세계를 훨씬 더 균형 있게 우리가 인지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공감하게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의 있는 그대로의 삶의 모습들을 잘 보여주는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영화를 만드는 경우는 좋게 조정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 사회 이 사회는 이런 거구나. 사람은 이렇구나. 사회는 이렇구나. 그리고 삶의 의미는 이렇구나라고 우리가 스스로 그것들을 누군가가 이렇게 나치즘처럼 선동을 통해서 막 조종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조종이라는 것은 일종의 조종이라고 하면 또 어폐가 있네요. 조종이라는 건 결국은 뭔가 이렇게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렇게 만드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조종이라는 것은 지각작용의 조정을 통해서 하긴 하지만은 결국은 이 좋은 영화라는 것은 시청자들이 조종당하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세계를 자기의 어떤 그 적극적이고 그리고 또 이런 수동적이지 않은 그러한 방향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그 세계를 해석을 하고 스스로 이해를 하고 이런 방향으로 영화를 만들게 되면은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영화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좋은 형태든 나쁜 형태든 그렇게 만드는 거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렇게 조종되게끔 만드는 것도 만드는 거고 또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만드는 것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은 그 세계는 그 프레임 속의 세계는 연출자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조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세계를 다 조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프레임 그 영상 제작자는 그 프레임 세계의 신이죠, 신이 이 세계를 조종을 하는 것처럼 소설에는 작가가 조종을 하는 것이고 영화는 또 영상은 그 프레임 속의 세계를 이 제작자, 연출자가 조종하는 것이죠. 연출자가 또 작가의 역할도 하는 것이고 물론 그 연출자라는 것이 한 명이 아니라 이제 공동이 될 수도 있죠. 공동 제작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보통 이제 구체적인 용어로서, 영화적인 용어로서, 또 영상 제작의 용어로서 우리는 미장센을 한다, 몽타주를 한다, 이런 말을 하죠. 그건 말은 뭐냐면 미장센, 몽타주라는 것도 결국은 그 프레임 세계를 만드는 거죠. 조종하는 거예요.
미장센은 공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고, 공간과 시간 둘 다 물론 조정하는데 공간에 좀 방점이 있는 것이고, 몽타주는 시간에 방점이 있는 것, 그런 것을 말한 것이죠. 지금부터 하나의 그 연출자, 영화 연출자가 어떻게 연출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영화는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이고, 그 하나의 장면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 장면이라는 것은 이 두 인물, 그 두 인물이 처음으로 만나는, 그러니까 얘가 영국의 왕이 될 사람이고, 현재는 왕자예요. 버티라는 왕자고, 얘는 라이오넬이라는 심리 상담사예요. 그래서 이 둘이서 처음으로 만났어요. 왜 만났냐면은 버티가 심한 심하게 말더듬을 합니다. 말을 더듬어요. 저도 예전에는 말을 좀 더듬었는데, 제가 말을 이렇게 천천히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말을 안 더듬으려고. 제가 이 버티처럼 좀 그랬어요. 버티는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의사를 만나보고 다 했지만 결국 안 돼서 이제 심리 상담사를 만나서 한번 같이 상담을 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첫 상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톰 후퍼 감독이 어떻게 연출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결국은 이제 이 영화 역시 영화가 보여주는 세계가 이 버티의 세계도 있지만은 이 나이오넬의 세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티의 세계만 보여주게 되면은 하나의 세계인데 그거와 반대되는 세계를 또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버티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다른 세계를, 라이오넬의 세계를 보여줌을 통해서 아까 피카소가 그렸던 그림처럼 우리가 볼 수 없는, 인간이 볼 수 없는, 이 시각으로 볼 수 없는 다른 세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그림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버티의 세계는 기존 어떤 이성과 그리고 의식이 지배하는 세계, 이성 중심의 세계, 그런 질서의 세계, 그리고 그 관점의 세계를 가지고 있고, 이 라이오넬은 거기서 좀 벗어나서, 이성 중심에서 좀 벗어나서 무의식 세계를 굉장히 중시 여기고, 그것이 인간의 어떠한 문제, 인간의 결핍, 이런 것의 핵심이다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버티는 이성 중심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말더듬이 문제를 이성 중심, 과학 중심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잘 안 돼요. 그래서 혀를 늘린다든지 구강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킨다든지 뭐 그런 또 끊임없이 이렇게 연습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지만은 실패를 해요. 그런데 이 라이오넬이 접근하는 방식은 이 말더듬이를 고치는 거는 그 문제의 핵심은 그런 의식의 세계 또 이성의 세계의 문제가 아니라 무의식 세계의 문제라고 본 것이죠. 그러니까 무의식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욕망, 욕구의 문제, 결핍된 욕구의 문제, 해소되지 않은 욕구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소를 시킨다거나 했을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 때 이게 이제 1900년 초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 때 여전히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이성 중심, 과학 중심의 그런 세계, 그 세계와 반대되는 세계를 또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영화도 그런
다원적인, 다각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또 보여줄 수도 있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몽타주 또 미장센을 통해 가지고 연출을 할 때, 지금 몽타주와 미장센을 둘 다 보여주고 있어요. 우선은 미장센을 봤을 때는 지금 이 숏과 이 숏의 차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화를 보지 않더라도 이 인물과 이 인물이 어떠한 상태인지 우리는 컨텍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인지를 좀 할 수 있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톰 호퍼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톰 호퍼가 이런 이미지를 다 만들었어요. 아까 중간에 프레임 가장자리에 바스켓이 보이는 그런 형태의 연출을 한 게 아니란 거죠. 완벽하게 이 프레임 세계를 장악을 해가지고 그 세계를 미장센을 한 거예요. 예. 이거 실수로 이렇게 구도를 이렇게 이쪽에 그 불균형하게 아주 불균형적인 그러한 여백이 있게끔 실수로 한 건 아닙니다.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 버티가 위축되게 보이기 위해서 이 버티의 세계, 버티의 내면이 이 컨텍스트를 통해 가지고 이 환경을 통해서 이 내면이 드러나게끔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 얘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맥락을 이해한다는 거죠. 그 맥락을 봤을 때, 이 세계를 봤을 때, 이 세계가 지금 텅 빈 세계고 굉장히 황량하고 그리고 이 공간의 이 자체가 답답하잖아요. 그죠? 이게 꽉 막혀져 있잖아요. 그야말로 2D의 세계, 꽉 막혀져 있고 마치 여기 벽지도 뭔가 이렇게 동굴 같은 그런 문양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뭔가 혼동스러운 이미지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이쪽의 여백을 넘어해 줌을 통해 가지고 균형을 불균형하게 만들어서 불완전 구도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 말더듬이 왕자 버티의 지금 심정이 답답하고 불완전하고 여유도 없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작정하고 미장센을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반대로 그리고 또 이 숏과 이 숏이 반복적으로 대립을 합니다. 이 숏 보여주고 이 숏 보여주고 AP 대립해서 몽타주를 합니다. 몽타주. 이 몽타주를 통해서 얘도 똑같은 공간에 있다고 하면은 원래 저 공간이 저런가 보다. 원래 그 사람의 인물 캐릭터와 관계없이 그냥 공간 자체가 이상한 공간이네.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고 같은 공간이지만은 이 라이오넬의 숏 안의 세계는 상반되죠. 그러니까 상반된 세계를 미장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계를 보게 되면은 이 세계는 깊이감이 있죠. 그리고 밝죠. 위에서 햇볕이 들어오는 창이 보이고 또 따뜻한 조명도 있습니다. 이거는 창도 없고 전반적으로 차가운 색깔의 느낌이 있다면은 따뜻한 조명도 있고 또 공간의 깊이도 있죠. 예. 그리고 뒤쪽에 벽난로도 있고 또 책들도 있고 일상의 어떤 물건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세계와 상반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안정된 그러한 세계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익숙한 세계, 이거는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죠. 약간 동굴 같은 그러한 질서가 없는 세계라고 하면은 이거는 우리 일상에 그러한 우리한테 익숙한 질서가 있잖아요. 그러한 그 살림의 어떤 공간, 이러한 공간으로 소파도 있고 그런 공간이 있고 또 구도로 봤을 때 지금 이
라이오넬과 이 옆에 있는 이러한 그 일상의 물건들,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이런 그 힘의 어떠한 균형을 가지고 가고 있죠. 그러니까 물론 이게 대칭된 힘의 대칭은 아니죠. 똑같은 힘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이것처럼 한쪽으로 확실하게, 이쪽으로 그 시각적인 무게가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은 불균형적으로 더 많지 않다는 거죠. 나름대로 이쪽과 이쪽은 어느 하나가 그렇게 한쪽을 이렇게 확실하게 그 무게로 어떻게 보면은 그 지배하지 않다는 거죠. 그죠? 한쪽으로 쏠리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균형 감각, 균형적인 구도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정되다는 거죠. 안정된, 그건 뭐냐면은 지금 라이오넬의 내면이 자신감 있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또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세계, 자기 세계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 미장센이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톰 후퍼가 이렇게 조종하는 거예요. 그 세계를 조종하는 것이죠. 그 세계를. 이 영화를 통해서 이 두 세계를 보여주고 두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어떠한 철학의 사고방식의 차이, 이런 것까지 결국은 이 대화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제작자가 어떻게 보면은 그 인간의 지각을 잘 활용해서 이 세계, 이 어떠한 이 두 가지의 입장의 세계, 두 가지 시각의 세계를 대립해서 보여주고 또 그 시각을 대변하는 두 인물을 대립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떻게 해서 우리 인간의 지각을 적절하게 활용했는가, 그걸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컨텍스트를 활용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 뇌의 필터링을 활용한 것이 뇌의 필터링.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우리가 배운 그런 상징 체계, 그런 상징 체계를 활용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황량한 그 동물 같은 벽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뭔가 되게 혼동스러운 느낌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가구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문명의 이기들을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는 질서를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그 뇌를 통해서 필터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지각, 그러니까 우리의 그 컨텍스트, 뇌가 가지고 있는 컨텍스트를 활용하는 것이에요. 그 우리의 그런 맥락, 우리 뇌가 가지고 있는 맥락,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사적인 맥락이 아니라 이 사회, 이 현대 사회의 맥락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러한 양복을 입고 있다는 것은 얘가 프로라는 것이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양복이라는 것이 지금 그 되게 단정하고 또 이제 고급스러워 보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서민층은 아니다라는 느낌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영국적인 어떤 신사의 느낌을 또 주고 있죠. 그리고 라이오넬은 직업인이라는 느낌도 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양복이지만은 이 버티가 입고 있는 양복과 다르게 줄무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줄무늬는 우리가 또 학습된 바에 의하면 줄무늬는 뭔가 경쾌하고 좀 더 밝은 그런 이미지로서 우리는 그 그런 문화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죠. 배경을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줄무늬의 옷, 양복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우리는 이 캐릭터를 우리가 유출할 수 있는 거죠. 이 캐릭터는 굉장히
자신만만하고 경쾌하고 또, 또 그러한 좀 더 밝은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쵸. 옷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미장센으로 얘기할 때는 그런 구도 그리고 조명, 밝기, 그죠? 그리고 또 질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제어를 하는 것이죠. 그 제어함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두 가지의 대립된 세계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것도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은 또 이거는 한참 이후에 이제 아까 그건 첫 번째 대화 씬이라고 하면은 이건 또 다른 씬이에요. 이 다른 씬에서도 이 지금 미장센 어떻게 보면은 이 인물들의 뒷배경, 이 뒷배경을 이런 토무포라는 연출자가 제어를 확실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일관된 그런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 뒷배경 역시 일관되게 가죠. 이거는 지금 이 라이오넬의 집이에요. 그냥 집인데 역시 이 집에서도 버티의 배경은 이렇게 우선 좀 어둡고 빛이 없어요. 빛이 없고 그리고 이런 벽지도 뭔가 혼동스러운 그런 물론 이제 따뜻한 그 색깔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고 이 라이오넬은 또 상반되게 바깥에 빛이 들어오죠. 빛이 들어오고 옷도 굉장히 편한 옷을 입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일관된 어떤 캐릭터를 이 뒤배경을 통한 미장센, 그 세트죠, 세트 구성을 통해 가지고 일관되게 캐릭터를 잡아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거는 라이오넬이 이제 버티의 그러한 집무실을 찾아간 거고, 이거는 라이오넬의 아까 말했던 집이죠, 방. 그러니까 라이오넬의 집은 이런 식으로 따뜻한 그러한 색깔과 조명과 그리고 아이들과 부모 또 사랑스러워 보이는 그런 부인하고 그리고 이런 가족의 따뜻한 그런 그 이미지를 만든 것이죠. 미장센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 집무실은 버티의 집무실인데 색깔도 굉장히 차갑죠. 차갑고 또 굉장히 질서 정연하죠. 한마디로 이제 어떤 이성 중심 세계의 어떤 이미지로서 과학이 신봉되고 이성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어떤 분류되는 그러한 세계. 그래서 모든 것들이 질서 정연하고 적절하게 또 이렇게 배치가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나름대로 어떻게 차가운 이미지, 따뜻한 이미지와의 어떤 상반 이런 것들도 결국은 캐릭터의 대립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컨텍스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지식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념들 이런 것들을 맥락을 잘 활용해 가지고 또 그런 맥락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지각한다는 것을 활용을 해서 이 자기가 전달하려고 하는 것들을 명료하게 하고 또 강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영상이 하려고 하는 예술이 될 수가 있죠. 예, 지금까지 우리는 영상 미학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영상 미학이라는 것이 영상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인 빛, 색상, 또 2차원적인 영역, 3차원적인 영역, 즉 공간이죠. 그리고 시간과 동작, 음향 이런 것들과 함께 인간의 지각적인 반응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